JTBC 비정상회담 보셨죠? 네, 거기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분이셨어요. 인문학 지식도 굉장히 풍부하시고 또 정말 젠틀한 모습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던 독일 남자 다니엘 린데만 씨가 오늘 특별하게 세계와 공감하다 평화를 위한 공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독일 다니엘에게 묻다라는 코너를 통해서 잠시 후에 또 저희가 궁금한 질문도 물어볼 거니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다니엘 린데만 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굉장히 큰 행사네요. 좋아요. 재미있는 공연들 많이 보셨어요? 네. 춤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막 너무 즐거운 공연들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약 40분 동안 굉장히 진지한 강의 들으셔야 돼요. 준비되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최대한 즐겁게, 최대한 보람있게 그 강연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계와 공감하다, 평화를 위한 공부라는 주제로 간단한 그런 강연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강연을 준비하느라 정말 진땀을 흘렸어요. 여러분은 진짜 생각하면서 진짜 좋은 강연 만들어야지 하면서 저 앞에도 흰머리 생겨서 이미 만 지금 31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또 흰머리 생기니까 좀 개인적으로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희생정신으로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세계와 공감하다, 평화를 위한 공부.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과연 왜 공부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건가? 이런 강연을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열심히 공부하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네. 누구한테 들었어요? 우리 이쁜 아가씨들 엄마한테도 많이 들었죠, 그죠?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면서 그치? 또 뭐 우리 배우자한테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고 부모한테 들을 수도 있고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항상 열심히 공부해 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좀 파격적인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왜요?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열심히 공부해야 돼? 나중에 뭐 하고 싶어? 아직 모르겠어? 그치. 잘 모를 수 있지만 우선 열심히 공부하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다. 또 개인 관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평생 교육원에서 진짜 정말 오랫동안 내가 관심을 분야도 공부할 수 있는데 제 지인들 중에 어떤 여자 동생이 있는데 자격증 헌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개인적으로 막 관심 있는 분야들이 너무 많아서 중국어 자격증, 요가 자격증, 골프 자격증, 테니스 자격증 그냥 재밌어서 그냥 하나씩 취득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개인적인 관심이 있으니까. 자, 돈, 성공, 명예, 개인적인 관심, 자기개발 나쁘진 않죠. 근데 조금 나쁘게 한번 생각해보자면 약간 좀 너무 개인적인 이유들 아닐까요? 더 나쁘게 가자면은 약간 좀 이기적인 이유들 아닐까요? 결과적으로는 공부를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뭐 한다면 어떻게 보면 약간 너무 개인적이다, 너무 이기적이다, 약간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덜 이기적인, 덜 개인적인 이유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어떤 특별한 시대에 살잖아요. 냉전 시기 끝나고 현재 우리 시대는 약간 문명들의 충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세밀 헌팅턴,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이 사람이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 그런 얘기 해요. 92년도에 나왔거든요, 그 책이.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냉전 시기 끝나고 나서 우리는 더 이상 한 나라가 다른 나라랑 이렇게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라 문명들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어떤 문화권, 어떤 종교권,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현실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명들이 이제 충돌하는 그런 추세인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단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넘어가나? PPT가 안 넘어가요? 한번 잠깐 봐주시겠어요? 넘어가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이 세 가지 단어만 같이 볼게요. 선입견, 자별, 갈등. 선입견, 자별, 갈등. 선입견이라는 거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생각. 근데 그 생각이 나중에 행동됐을 때 차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의 결과물은 갈등이에요. 갈등. 그렇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선입견, 자별, 갈등. 자, 우리 선입견 뭐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뭐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고, 저도 한국 처음 오기 전에 약간 저만의 한국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한국 가면 산, 절 이것밖에 없을 거예요. 약간 쿵푸팬다, 아마 우리 어린이들이 쿵푸팬다라는 애니메이션 봤죠? 거기 쿵푸팬다에 나오는 그 배경은 저는 한국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와, 산밖에 없고 절밖에 없고 사람들이 거기 산 속에서 태권도 하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오니까 와, 광화문인데 우와, 너무 크고 차들 엄청 많이 다니고 약간 뉴욕 맨해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독일 되게 약간 시골에서 왔는데 저는 약간 저 같은 촌놈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한국 왔을 때. 그러니까 저만의 선입견이 있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선입견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PPT 넘어가면 아하, 오케이. 혹시 이 청년이 누군지 아세요? 알베르토, 맞아요. 굉장히 잘생긴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네, 저랑 개인적으로 조금 친분이 있어요. 네, 비전사대담이라는 프로그램 같이 했었어요. 자, 이 친구가 엄청 패션 아이템이고, 그렇죠? 패션 아이콘이고 이탈리아에서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탈리아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파스타, 또 피자, 또 네? 고정? 맞아요. 그렇죠? 이제 역사적인 그런 배경도 있고, 파스타, 피자, 와인, 패션, 와, 그거 다 이탈리아예요. 자, 과연 이탈리아 사람들이 피자 엄청 많이 먹을 것 같죠? 매일 한 3판 정도 먹을 것 같죠? 네, 이탈리아 사람이면은 피자 무조건 먹어야지. 한국 사람이 김치 먹듯이. 근데 막상 알베르토 씨한테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 먹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네, 토요일 저녁에 집에서. 와, 저는 그 얘기 듣고 사실 독일하고 이탈리아 그다지 먼 나라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놀랐어요. 와, 진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먹는다고? 되게 신기하다. 아, 그렇구나. 역시 저도 이탈리아에 대한 그런 선입견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아, 이탈리아 사람이면 하루에 한 3끼는 다 피자하고 파스타로 먹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네. 사실 그렇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죠. 네. 그래서 이렇게 멋진 몸에는 피자로 만들 수는 없어요.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또 잘생긴 청년 한 명 있어요. 장유연이에요. 그렇죠? 중국에서 온 장유연. 저랑도 개인적으로 조금 친분이 있어요. 네. 같이 비전사대담이라는 프로그램 했었고요. 자, 중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니, 장성. 그렇죠? 뭐 중국 사람들의 성격 약간 시끄럽다. 그렇죠? 약간 시끄럽다. 뭐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들이 잘 안 씻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잘 안 씻는 거. 시끄럽다, 잘 안 씻고 막 바글바글하고. 과연 그럴까요? 뭐 일부의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작년이랑 같이 프로그램 했을 때 우리 이제 같이 여행하면서도 촬영했었거든요. 근데 제일 놀랐던 게 아침에 화장실에서 제일 오래 걸려요. 네. 아침에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걸려요, 화장실에서. 와, 형이 진짜 연예인 돼서 그런지 자기 관리 엄청 하더라고요. 막 샤워 한 20분 하고 막 화장하고 머리 올리고 막 하면은 40분 한 1시간 정도 가더라고요. 와, 역시 중국에 대한 나만의 선입견이었죠. 시끄럽다? 형은 나온사라서 그런지 말투가 굉장히 꼬박꼬박하고 전달력이 좋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 아닌 그런 개인적인 자리에서 굉장히 조근조근 얘기하고 목소리가 낮고 오히려 약간 사색하는 그런 성격?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역시
중국 사람에 대한 그런 선입견도 있었죠. 그렇죠? 시끄럽다, 냄새 난다? 아니에요. 이 사람 보시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으로 가볼게요. 깜짝이야. 누구지? 아, 정이다. 예. 정이다. 더 잘 나온 사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자, 독일에서 온 다니엘입니다. 독일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맥주, 또 소시지, 또 뭐 자동차, 그쵸? 억토버 페스트, 축구, 뭐 별거 다 있죠. 예술도 있고. 자, 과연 이 독일에서 온 다니엘이 맥주와 소시지를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하루에 막 소시지 3개씩 먹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얼마나 먹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알베르토 형이 피자 먹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저는 소시지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1년에 한 번씩 정도 먹을까 말까요. 독일 갔을 때 우리 할머니가 억지로 이거 차려주셨을 때 그때 아 그래요 맛있게 먹을게요 하면서 먹어요. 근데 사실 소시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맥주, 독일 사람들이 다 맥주 먹는다. 다니엘이 맥주 과연 얼마나 많이 마실까? 아니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맥주를 언제 처음으로 먹어봤을까요? 참고로 독일에서는 만 16살부터 법적으로 맥주 마셔도 돼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네. 그러면 제가 맥주를 언제 처음으로 마셨을 것 같아요? 네? 16살 때요? 감옥에 가요, 부모님이. 20살? 오, 가까워요. 23살 때. 23살 때 맥주를 처음 마셨어요. 한국 와서. 네. 한국 와서 처음 마셨어요, 맥주를. 그러니까 저는 독일 사람이지만 독일 사람들을 다 맥주를 그리고 소시지를 진짜 엄청 하루하루 몇 번씩 먹는다는 그것도 사실 선입견이에요. 제 주변 친구들 중에도 소시지를 진짜 엄청 많이 먹는 친구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가끔씩 그냥 간식으로 먹긴 먹지만 사실 독일 사람들은 다 맥주하고 소시지를 엄청 많이 먹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선입견이에요. 그렇죠? 선입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는 이런 선입견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이 선입견이라는 거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리고 되게 와닿고 되게 논리적인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과학이 왜 이렇게 발전했는지 아세요? 우리 과학, 우리 인류의 역사 보면은 맨 처음에는 사냥하다가 지금은 비행기도 타고 헬기도 타고 막 스마트폰으로 진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 과연 어떻게 이런 발전을 했을까요? 동물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서로 좀 돕기도 하고 그리고 과학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잘 참지 못해서 발전한 것 같아요. 사람이 모르는 것 잘 참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좋은 거예요. 우리는 뭐 몰랐을 때 이거 참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조사하고 알아보고 연구도 하고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이론을 만들어요. 이론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조사 바탕으로 어떤 일반화,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론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제 심리적으로 모르는 것을 참지 못하는데 만약에 조사할 거 없고 정보가 없고 연구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쉬워요. 우리만의 정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입견이에요. 이해 가시죠? 네.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지? 예를 들면 뭐 만약에 이슬람 쪽으로 생각하면은 이슬람 여자들 다 보르카 이렇게 매요. 여자들이 자유롭게 못하니까 이슬람은 다 보수적이다. 딱 하나만의 정보를 만들거나 뭐 9월 말에 독일 갔는데 억토버 페스트 그 뮌헨에서 열리는 맥주 축제 보니까 독일 사람들 맥주 소시지 엄청 많이 먹네. 독일 하면 매일매일 맥주와 소시지 먹는구나. 나만의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일반화, 나만의 정보. 그게 바로 선입견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선입견이라는 사실 그래서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평화를 위한 공부라는 제목을 왜 지었는지 아마 조금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공부해야지 이 모르는 상태를 벗어날 수 있고 안 좋은 선입견 안 가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아주 랜덤하게 3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 이 사례 보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알기 전하고
알고 된 후에 우리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세요. 자, 세 가지 완전 랜덤한 사례들이에요. 첫 번째 사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독일 유머. 독일 하면 엄청 재미있는 나라일 것 같아요. 그쵸? 아니에요. 제가 비정상이랄 때 노잼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네, 재미없다. 독일 유머 막 몇 번 던졌더니 재미없다. 독일 유머가 재미없다. 자, 그건 우리 이제 현재 어떤 알고 있는 그런 우리만의 정보죠. 독일 사람들이 딱딱하고 재미없다. 독일 유머 재미없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제가 하도 노잼이라는 그런 놀림 받고 전 세계적으로 독일 사람들이 재미없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스스로 알아봤어요. 과연 독일 유머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독일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생각할까?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네, 진짜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아주 옛날로 한번 돌아가자면 한 14세기, 15세기, 즉 중세 시대 한번 돌아가자면 유럽에 이런 이름이 있었어요. 사람이 크게 웃으면 활짝 막 이렇게 크게 웃으면 그 사람이 악마랑 같이 협조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크게 웃으면 그 사람이 악마가 들어와서 마녀이거나 안 좋은 사람이다. 막 우리한테 안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안 웃었대요. 그거 예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어떤 자기만의 미신이 있었으니까 마녀 사냥해서. 자, 그 다음에 좀 더 최근에 한번 돌아볼게요. 혹시 이 그림 보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안 계실 것 같아요. 보시면 제가 독일어로 한번 적어봤어요. 타우젠티어의 아이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천년된 떡갈나무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언제 생겨냐면은 1837년, 즉 낭만시대예요. 낭만시대. 근데 낭만시대라는 시절이 독일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뭐 영국에서도 거의 동시에 생겼고. 근데 낭만시대가 건 뭘까요? 뭐냐면은 영국에서 산업화가 일어나요. 공장 생기고 기계 생기고 도시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도시 가서 미친듯이 막 공장에서 일하고 막 대기 오염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시절이 이제 생긴 거예요. 이런 시대가. 그리고 동시에 계몽주의라는 시대도 있었어요. 즉 우리는 어떤 믿음, 어떤 징스 이런 거 가지지 말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몽주의의 핵심인데, 낭만주의자들은 반대였어요. 우리는 반산업화, 반계몽주의다. 즉 우리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자. 낭만적인 거. 그렇죠? 중세시대. 약간 이런 마녀들이 살고 있고 마술, 또한 어떤 뭐 용들도 살고 있고 약간 이런 시대는 우리는 변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 보면은 천년된 나무 막 숲속으로 들어가는데 너무나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낭만주의라는 건 쉽게 말하자면은 설레임, 자연, 그리움, 꿈, 사랑. 이거는 죽어도 유머랑 안 어울려요. 죽어도 유머랑 안 어울리니까 사실 독일 사람들은 이 낭만주의 때문에 이 크게 웃는 것에 대한, 또한 이제 막 그냥 가볍게 지내자는 것에 대한 약간 압박감까지 아니지만 약간 거래가 있어요. 그때는. 지금은 물론 많이 달라졌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독일 사람들의 국민성에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최근이고 좀 더 안타까운 사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제2차 대전. 제2차 대전은 너무나 반인류적인 행동이었고 히틀러가 너무나 그냥 막말로 악마였으니까 그 후에는 독일 사람들이 반성하는 게 되게 신경 썼어요. 근데 이 반성하는 게 사실 가볍게 웃고 너무나 즐겁게 막 몸개가 하면서 반성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런 시대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게끔 우리 유머 감각이 달라진 거예요. 뭐냐면은 정치적인 훈장, 그리고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유머 아니라 좀 한두 번 정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유머로,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고 정치를 비판하고 자꾸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게 결국은 독일 유머의 특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중세시대의 어떤 악마에 대한 징스, 다음에 낭만 시대,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의 시대 때문에 결국 독일 유머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좀 재미없는 걸로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거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독일 유머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 보시면 막 예를 들면 깨콘처럼 사람들이 나와서 막 몸개기도 하고 뚱뚱한 사람은 나와서 막 춤추는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저처럼 올라와서 무슨 얘기해요, 강연하듯이. 근데 약간 중간에 정치를 비판하면서도 약간 웃긴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스탠드업 코미디 그리고 독일 유머의 하나의 특징이 된 거예요. 대충 이해가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노잼 된 건 좀 용서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건 바로 독일 유머였어요. 어때요? 공부하고 나서 좀 독일 사람에 대한 친근감 가지 않으세요? 그 전에 약간 독일 사람 좀 딱딱하다, 재미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만의 선입견. 근데 막상 공부하니까 그런 이유이구나. 그러니까 독일 사람한테 더 친근감이 가고 좀 더 소통 많이 하면서 지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화를 위한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사례로 한번 가볼게요. 네덜란드의 꽃선물. 제가 알아보다가 너무 신기해서 이 사례 오늘 한번 가져왔어요. 또 완전 랜덤한 문화 사례예요. 여기 우리 남자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한번 이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네덜란드에 갔어요. 그리고 되게 예쁜 네덜란드 여자가 있어요. 꼬시고 싶어요. 작업 걸고 싶어요. 이제 사랑에 빠지는 게 사실 네덜란드 여자가 좀 쉽지 않은 게 등치 엄청 크고 좀 무서운 면도 있어요. 네, 그래도 이제 한번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꽃선물 이제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름다운 장미꽃 한 송이 가져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 포장물도 없고 정말 딱 꽃 한 송이 딱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네덜란드 여자한테 키 좀 크니까 이 정도 이제 딱 그 꽃을 주면서 나랑 사귀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먹히고 차였어요. 왜 이럴까?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선입견 가지고 있냐면은 네덜란드 여자들은 낭만적이지 못하고 딱딱하고 나를 싫어하고 이제 안 만날래 하면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문화적인 특징도 한번 공부 한번 해보자. 뭐냐면은 네덜란드 보시면 꽃이 엄청 많죠. 꽃이 진짜 많아요. 꽃이 많은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냐면은 내가 꽃 선물을 할 때 아무것도 없는 꽃을 주면 안 돼요. 밑에다가 그 포장 종이가 쌓여져 있어야 그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아무것도 없으면은 내가 그냥 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하나 뽑아서 그냥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밑에다가 그 포장물이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 그 꽃을 사줬고 진짜 돈을 썼구나라는 그런 개념이 생겨요. 그렇구나. 네덜란드 너무 꽃이 많으니까 우리는 그냥 꽃 선물하면 안 되고 밑에다가 아예 그냥 돈을 주고 사서 밑에다가 그 종이를 싸서 주면은 그 여자한테도 먹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꽃으로 네덜란드 여자를 꼬실 수 있습니다. 꿀팁이니까 따로따로 한번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거는 이제 그 네덜란드 문화입니다. 공부하면 사람하고 소통하게 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한 그런 평화를 위한 공부, 문화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공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사례 하나 더 가져왔지만 이거 너무 좀 진지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건너뛸게요. 바로 이슬람하고 테러예요. 그래도 짧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짧게. 작년 미국 대선 직전에 미국 그 남부 지역에서 트럼프를 지원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서 내가 볼 때 한 50대 초반 정도 완전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자가 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표현의 자유 또한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종교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자유롭게 표현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불교 믿는 사람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대교 믿는 사람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슬람교는요? 절대 안 됩니다. 왜요? 모르겠지만 우선 이슬람 싫어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결국 이제 지지하게 됩니다.
아니 왜 그러시냐고요? 아니 모르겠는데 우선 이 사람들은 다 테러리스트예요. 싫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입견이에요. 선입견이에요. 이슬람이라는 거는 테러랑 같이 일치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정확하게 정치와 종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만약에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제일 큰 모스크 메카 제일 크잖아요. 제일 중심지고 지금 라마단 기간이 끝나니까 거의 몇백만 명이 모였는데 또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테러의 희생자들은 이슬람교에 속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하고 테러는 절대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테러의 원인은 사실 9.11 아니에요. 그 원본은 훨씬 전이에요. 1979년 아프가니스탄,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난 세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지도자가 공산주의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땅을 뺏기고 그거 싫으니까 결국 이제 게릴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무기도 없고 소련이 한 8만 명 정도 군인을 보냈으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 보시면 사실 좀 다니기 편하진 않아요. 산밖에 없고 이제 하나의 민족보다는 여러 가지 부족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족들 그나마 좀 연결시키는 요소는 바로 이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 되니까 내 땅도 뺏기고 이 부족도 더 이상 그 국토가 차지할 수 있는 국토가 없어지니까 게릴라 전쟁 시작하는 거고 그거는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그룹의 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건 사실 이슬람하고 크게 어떤 연결이 되는 부분이 없어요. 이거는 단순히 정치적 요소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이슬람 굉장히 보수적이다. 여자들은 권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진 한번 주목해 보시면 합니다. 이 사진 어디일까요? 약간 딱 봐도 한 70년, 80년대 스페인, 이탈리아? 그쵸? 약간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란이에요. 이란이에요. 이란은 1979년까지만 해도 이제 국교가 이슬람이지만 여자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다녔어요. 보시다시피 이제 비키니도 입고 수영장하고 굉장히 개발된 나라였지만 정치적인 변화 있고 이제 그 아야톨라 들어오면서 완전히 보수화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정치였어요. 종교 아니라.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사건처럼 1979년도에 그 메카의 큰 또 테러 사건이었는데 역시 최대의 그 희생자들은 다 이슬람교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이 테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우리의 선입견이고 공부하면서 우리는 그런 거는 이제 잘 알아보고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슬람 사람들 너무 안 좋게 일반화시키거나 그런 증상 안 일어납니다. 아우 진지하다. 너무 진지하다. 아무튼 근데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특히 우리 시대 트럼프 같은 사람 보면은 지금 최고의 권력자인데 이렇게 머리가 통 비어있는 거 보면은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화, 선입견 이런 거는 진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공부해야 이런 거는 이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제 우리가 왜 공부했는지 대충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공부하면서 항상 하나의 질문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 학교 다닌 애들 그것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사우나. 이건 그냥 사우나 아니라 독일 사우나예요. 독일 사우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남녀 공용이에요. 네. 남자 여자들은 다 옷 벗고 같이 들어가는 사우나예요. 좋은 나라죠. 지금 다들 당장 집에 가서 비행기표를 끊을 것 같은 그런 몇 분 계시네요. 네. 사우나는 공용 사우나예요. 남자하고 여자들이 같이 들어가는 사우나예요. 저도 독일 사람이지만 2년 전에 처음 갔는데 문화 충격 받았어요. 와, 이런 좋은 곳이 있었구나 우리나라에. 네. 참 신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독일 두 가지예요. 보통 저도 비정상회담 하면서 두 가지 별명이 생겼어요. 하나는 노제, 아까 말씀드린 독일 유머. 그리고 두 번째 별명은 야한 단임. 바로 이거 설명했기 때문이었어요. 공용. 그러니까 공용 사우나. 근데 독일 사람들이 야해서 이렇게 사우나 같이 이용할까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과연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하필 독일에서 사우나가 공용일까요? 그것도 역시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19세기 말부터 자연주의라는 열풍이 분 거예요. 이 자연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독일 아시다시피 기독교 나라잖아요. 천주교, 개신교 반반 존재하는 나라인데 하느님 믿어요. 그러면은 하느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 몸 때문에 부끄러워하면은 그건 하느님에 대한 욕이잖아요. 내 몸은 하느님의 작품인데 내 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은 이 작품의 예술인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행위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자는 그런 열폭 때문에 그때부터 독일 사람들이 옷 다 벗고 등산하는 그런 문화도 생겼어요. 옷 다 벗고 산 갔어요. 남자 여자 같이. 누드비치도 엄청 많이 생겼고, 심지어 누드비치는 서독 아니고 동독에서 더 많이 생겼어요. 공산주의 나라고 사실 어떤 기독교 믿는 것보다 공산주의 믿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동독에서 누드비치도 처음으로 생기고, 심지어 대학교 기숙사도 공용이었어요. 샤워실이.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방송 때문에 북한 이탈북자 분이랑 같이 얘기 나눴는데 그분은 옛날에 동독에서 공부했었대요. 유학 갔었어요. 근데 자기는 기숙사 밑에 샤워실 들어가서 막 샤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같은 수업 듣는 여자가 들어와서 옆에서 딱 샤워 시작하면서 여기서 다 닦으면서 속치 다 했어? 네. 그거 너무나 자유로웠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가 생겼고, 자연주의 또한 하느님에 대한 어떤 인정 때문에 그런 문화가 생겼고, 심지어 80년대에 피트니스 열풍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이제 그냥 헬스장에서 땀만 흘리는 게 아니라 끝나고 사우나 가서 정말 몸과 마음을 편안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독일 사우나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왜? 라고 물어봤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거는 왜 과연 그럴까?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도 하나의 사례는 유럽의 악수 문화. 혹시 유럽에서 왜 악수하는지 아세요? 서양에서? 네? 정답이에요. 맞아요. 총 아니면 칼. 네. 사실 중세시대 때부터 생긴 문화예요. 뭐냐면은 옛날에 기사들이 있었잖아요. 중세시대에. 자, 하나의 어떤 왕도 있긴 있었지만 그 밑에 여러 가지 귀족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일본처럼. 이제 여러 가지 귀족들이 있었는데 귀족마다 또 기사들이 있고, 사실 기사들도 귀족이었죠. 여기서 칼을 차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새로운 상대방을 만나면 오른손잡이가 여기서 칼을 딱 빼서 찌를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겠다는 의도로 악수를 한 거예요. 난 오른손으로 내 칼을 빼지 않고 너한테 평화로운 어떤 각오로 왔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악수 문화가 생겼어요. 사실 참 신기해요. 한국에서도 그리고 일본에서도 칼을 계속 차고 있었잖아요. 한국 무사들도 있었고 일본 사무라이들도 있었는데 악수라는 문화가 안 생겼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집 방문했어요. 근데 집 주인을 내가 공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칼을 여기서 빼가지고 이제 앉았잖아요. 무릎 꿇고 칼을 이쪽으로 놨던데요. 이쪽에서. 그럼 쉽게 오른손을 뺄 수 없으니까 이거는 평화의 상징이었대요. 다만 내가 칼을 만약에 여기 놔두면 위에서 이제 그 집 주인을 보호하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나를 죽이는 거죠. 왜냐면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칼 문화를 그래서 생긴 거고, 유럽에서는 이런 악수 문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면서 서로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외워지기는 좀 힘들고 여러 가지 면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고 훨씬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이런 공부 안 한 사람은 유럽의 악수 문화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동양권에서 오신 분은 그런 신체 접촉 잘 없잖아요. 특히 여자한테. 요즘은 남자들도 이제 숙이면서 많이 하지만 여자한테 사실 어떤 신체 접촉 남녀 간에 좀 잘 대중화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권에서 온 사람이 그거 봤을 때 이거 이상한데 저를 모르는데 왜 이렇게 신체 접촉 많이 하지? 약간 낯선 사람이랑 악수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문화가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제 그거 공부한 사람은 그 달문화 또한 총 문화 때문에 그렇구나, 평화의 상징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훨씬 더 소통할 수 있고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건너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때 영어인데 그냥 공부하지만 말고 공부하면서 생각하고 배우고, 그리고 배우면서 또 계속 공부하자, 생각하면서 배우자, 배우면서 생각하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약간 좀 더 다른 문화에 대한 생각으로 다가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좋은 행사도 있고 다른 문화 많이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마음껏 즐기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니엘님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강연만으로 좀 아쉬우니까 저희가 질문을 좀 나눠보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네, 미리 저희가 시민분들이 적어주신 질문을 판넬에 좀 받아놨습니다. 앉으시죠. 네. 긴 시간 강연 감사합니다. 중간에 무릎 꿇으셔서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하셔가지고, 네. 어머님 팬이시죠? 네, 너무 강연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다니엘 씨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오늘 누구지 하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왔고요. 한국에서 석사 마친 다음에 그 비정상회담이라는 JTBC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출연하게 되었고, 지금 4년째 방송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연 다 듣고 나서 저 친구가 그랬구나 라고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미리 주신 질문을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주셨네요. 이 질문이 많이 궁금한데요, 저도. 독일과 한국에서 살면서 느낀 가장 큰 문화적인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와, 그런 거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은데, 우선 독일은 조금 더 개인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은 좀 더 이제 단체로 다니는 그런, 뭐 단체주의, 집단주의라는 말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약간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처음 왔을 때 운동 시작했는데, 이제 다 한국 형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처음으로 고기 먹으러 가고 술 먹으러 갔을 때 그 형들이 이제 정 표시하려고 다리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형님들이요? 네, 형님들이요. 막 손 잡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뭐지? 되게 좀 이상했었는데 네. 지금 어느 정도 적응하다 보니까 저도 먼저 이제 손 잡고 다리에 이제 손을 올리고 그래요. 보통 남자들끼리도 그러나요? 저희는 몰랐네요. 네, 요즘 많이 그렇더라고요. 네. 그 친근함을 좀 표현하려고 그런 문화 차이가 있군요. 독일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뺨 맞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차이가 있었네요. 이 질문은 참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다니엘 씨가 생각하는 현재 지구촌 소통이나 교류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뭔가요? 라고 어떤 분이 여쭤주셨어요. 네, 아까 이것도 참 어렵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그 헌팅튼 말했던 문명의 충돌, 특히 종교의 충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저도 뭐 한국에서는 아직 그 정도 아니지만 전 유럽 사람이고 유럽 상황 보면은 참 안타깝고 미국 네. 봤을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심 또한 이해에 대한 노력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슬람 다 비판하면서 코란 다 읽거나 한번 그 사원 방문했던 사람들 대다수 다 비판 많이 하는데요. 네네. 잘 모르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오늘 그냥 제 강연의 그 핵심인 것 같아요. 알고 생각하자. 알고 네네. 어떤 의견 내자. 모르는 상태에서 의견 내는 게 사실 제일 위험하고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게 제일 좀 위험한 거죠. 종교적인 문제가 확실히 큰 벽이네요. 네, 갑자기 궁금한 게 혹시 종교 있으세요, 다니엘 씨? 저는 원래 천주교예요. 원래 천주교. 네. 그러시군요. 네, 다음 질문 또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처음에 그 인터뷰 기사를 제가 쭉 찾아봤는데요. 16살 때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서 접하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때 한국에는 어떤 선입견이 있으셨나요? 한국은 이런 나라일 거야. 한국에 오시기 전에 다니엘 씨가 가셨던? 우선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네. 왜냐면 사실 유럽 사람들은 뭐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대충 알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도 16살 때 처음으로 어떤 책을 접하고 사실 우리한테 제일 큰 이슈 항상 북한이에요. 뉴스에서 항상 북한이 뜨잖아요. 그래서 한국이랑 북한이 거의 그냥 일체라고 생각했었고 네네. 정말
산밖에 없는 줄 알고 네. 굉장히 약간 잘 몰랐어요. 네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랑 인터뷰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60년대까지만 해도 독일 사람들이 코리아하고 콩고 헷갈렸대요. 아, 코리아 같은 K라서. 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아프리카인 줄 알고 아, 60년대까지만 해도 아예 몰랐죠. 네네. 아, 한국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건 맞는데, 아, 산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셨군요. 맞아요. 네. 세계 몇 개국을 다녀보셨나요? 이런 질문을 누가 또 해주셨어요.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실 것 같아요. 네, 좋아하죠. 요즘 국내 여행 위주로 많이 다니는데 네네. 유럽에서는 뭐 독일 사실 많이 못 돌아다녔어요. 독일 잘 모르고. 네. 근데 대신 이제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이 정도. 아, 유럽은 참 부러운 게 기차만 타다 갈 수가 있잖아요. 네네. 참 부러운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가 있으신가요? 저는 유럽에서 덴마크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독일 완전 북쪽에 사는데 네네. 덴마크 국경선하고 7km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아, 장보러 그래요? 덴마크 가요. 네, 장보러 아. 덴마크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밥 먹고 그런데 네. 제가 옛날에 덴마크 갔을 때는 덴마크는 참 행복 수가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가봤는데 덴마크는 그냥 큰 잔디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라 자체가 그냥 큰 잔디예요. 그 다음에 바다 끝 그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참 행복하게 살고 공기 너무 좋고 정말 여유로운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여유로운 문화가 참 인상 깊으셨군요. 네. 덴마크 꼭 가보고 싶어요. 요즘에 북유럽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여유, 삶의 여유. 어디서 나올까요? 그런 여유들이 덴마크 분들은. 우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없어서. 그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고 어느 정도 자원도 많고 하니까 좀 그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복지 얘기 많이 하지만 한국도 복지 얘기 물론 북유럽 다 좋은 거 알지만 한국에 해당되는 사례 사실 북유럽보다는 그래서 독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하고 많이 비교하는데 독일 사람이 더 많거든요. 아. 근데 북유럽은 사람 별로 없고 자원이 많으니까 여유로울 수밖에 없죠. 네. 부럽네요. 네. 다음 질문인데요. 아, 이거 질문 누가 해주셨나요? 저도 궁금한데요. 비정상회담에서 누가 가장 잘생겼어요? 아이고, 아까 본인 빼고, 네, 저희는 다 다니엘이잖아요, 그죠? 동의하시면 박수. 네. 우리끼리는 다니엘이 제일 잘생겼는데, 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저는 알베 형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알베르토 형. 네. 그리고 장미연도 너무 잘생겼죠. 약간 유덕화 닮았다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 정말요? 아. 제가 볼 때도 아닌가요? 제가 볼 때 이제 남자파도 네네. 알베르토하고 장미연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잘생긴 사진들 많이 가져왔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외모 말고 성격적으로 가장 다니엘 씨하고 잘 통하시는 멤버들? 개인적으로 아직도 많이 만나고 친한 멤버들은 수잔, 이게 네팔에서 온 수잔, 또 네네. 어제 만났어요. 어제 아. 만나고 그리고 알베르토 형도 그저께 잠깐 만났고 그 두 사람하고 제일 친한 것 같아요. 수잔은 너무나 착한 애고 아. 정말 열심히 살고 알베 형도 너무나 순수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좀 배울 거 참 많더라고요. 저는 좀 게을러서. 네네. 다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는지 질문해 주셨네요. 제일 힘들었던 점은 사실 맨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제 좀 몇 년 이제 살다 보니까 교통 때문에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아, 교통. 네, 저는 진짜 독일에 굉장히 시골에서 왔는데 거기서 진짜 차도 별로 없고 하니까 처음으로 왔을 때는 약간 그 대기 오염도 이제 서울 아무래도 요즘 미세먼지도 좀 네네. 문제가 심각하고 차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좀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대도시니까. 네네. 대중교통도 좀 복잡하고 차도 많고, 네, 그렇죠. 다음 질문입니다. 저도 좀 궁금했어요. 요즘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오늘도 정말 좋은 강의 들려주셨는데, 인문학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전파를 하시게 됐는지, 인문학 강의 주제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들어오진 않은 것 같고
제가 했던 프로그램들 때문에 약간 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했던 이제 비정상회담 이후로 했던 프로그램은 동네 사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KBS에서 천상의 컬렉션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많이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거기서 이제 좀 문화재 또한 역사적인 얘기 많이 하고, 아무래도 독일이라는 어떤 배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배웠던 어떤 역사 교육, 또 이제 비정세담 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주제들 보면은 아무래도 2차 대전, 1차 대전, 또한 이제 현재 어떤 독일의 모습, 그런 얘기 자꾸 나오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더 약간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별로 생각 없었는데 여러분 덕분에 제가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아이고 박수 무대까지 네. 네, 팬들이 너무 많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독일 문화를 알리는 책임감이 정말 막중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독일 사람 하면 저는 딱 다니엘 씨가 떠오르는 것 같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안 되나요? 네. 예전에는 다른 분이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네. 이 질문은 참 네. 한국 사람을 사랑해 본 적 있나요? 네. 팬들이 많으시니까 개인적인 질문을 좀 이렇게 해주셨어요. 사귀어 본 적 있냐고요? 네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네, 있으시대요. 궁금증 풀리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런 또 선입견은 없으실 것 같아요. 뭐 한국 사람이라서 안 돼, 뭐 나 독일 사람만 만날 거야, 이런 선입견은 없이 그냥 사람이 좋으면 만나고 이렇게 열려 있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국적 같은 건 잘 안 따지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명언인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멋있는 명언이에요. 근데 얘기하는 사람들 다 별로 반응이 없지만 그런 말씀 드릴게요. 사랑이라는 건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학교에서 배웠겠지. 네. 그렇죠? 네. 다니엘 씨가 또 명언 하나 남기셨네요.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